안녕하십니까. 간호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간호 연구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제를 여러 번 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기주장 훈련이 정신과 간호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어떤 게 종속변수고 어떤 게 독립변수죠? 그렇죠. 간호사의 효율성이 종속변수, 자기주장 훈련이 독립변수입니다. 두 번째,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은 간호사로부터 받은 접촉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라는 문제는 어떤 게 독립변수, 어떤 게 종속변수죠? 그렇죠. 3번 환자의 통증 내인성은 환자의 나이와 성과 관계가 있는가라는 가설은 어떤 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죠? 그렇죠. 환자의 나이와 성이 독립변수, 환자의 통증 내인성이 종속변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흡연이 폐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라는 가설은 흡연은 독립변수, 폐암의 발생률은 종속변수입니다. 치매 노인에 부양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는 가족보다 가정 부하로 인한 갈등이 높다. 독립변수는 치매 노인 부양. 그렇죠. 종속변수는 불화로 갈등. 가정 내 불화 갈등입니다. 가족의 소득 등위가 낮을수록 가족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다는 가족의 소득 순위가 독립변수, 가족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입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연구 문제 출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출처로 우리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기록, 치료 계획 등을 검토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그렇죠. 연구자의 경험에서 연구의 문제를 출처했습니다. 간호사 대상자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간호 이론에서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과정을 접목해서 설정을 하면 연구 문제는 어디서 가지고 왔죠? 그렇죠. 간호 이론입니다. 중환자실 QI팀에서 노인의 욕창에 관한 기존 논문을 검토하여 토론한 후에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과학적 문헌고찰에 의한 비평적 평가를 통해서 연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연구 문제 출처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은 용어 정의입니다. 다음이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이 증명되지 않는 원리의 진실, 연구 변수와 관련되어 수집된 일련의 정보, 아직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예측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문장, 이것이 의미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답을 달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챕터 4 문헌고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연구 가설, 그 다음에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웠었나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연구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연구의 가설에서 등가설과 연구가설이 무엇인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이론적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연구의 제목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지식이 성숙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문헌 고찰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그 주제에 대한 지시 상태를 포괄적으로 그림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문헌고찰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문헌고찰의 의미는 연구의 문제를 요약해서 진술할 때 쓰이는데, 찾는 것과 글로 쓰는 것 두 가지 모두 연구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헌고찰은 주어진 연구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학설과 이론, 연구 논문들의 결과 등을 찾아내고 이를 비판적인 사고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선행 연구와 현황과 연구 경향을 파악하면서 연구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이미 연구된 내용을 이중으로 연구하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관련 이론을 확인함으로써 연구 문제를 진술에 필요한 연구 전략, 연구 과정, 연구 도구를 찾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를 후속 연구자들이 이어받아서 추가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이론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헌고찰은 연구 주제에 관한 넓고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헌고찰의 일반적인 목적은 먼저 연구 아이디어 제공입니다. 문헌고찰은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서 연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일단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이미 알려진 지식을 검토하면 현재의 상황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서 좀 더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연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헌고찰은 관심 있는 연구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문헌고찰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동일한 연구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문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은 연구자가 이미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더 진보적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맥락적, 개념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헌고찰은 연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론적 기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론, 선행 연구에서 채택할 이론 또는 과정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문헌고찰을 하여 연구 문제에 대해 연구 수행 가능성, 연구 계획, 도구 제작,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등의 연구 과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문헌고찰의 일반적인 목적을 알아보았는데, 양적 연구에 있어서 문헌고찰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를 명료화하고 연구 문제를 세련되게 다듬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에서 유용하고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연구 목적을 세우게 하고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이론 중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연구 제안서나 연구 보고서, 문헌고찰 부분에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발견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론은 연구를 위한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기틀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연구 문제와 관련된 다른 연구의 가설과 제한점을 참고할 수 있어 자신의 연구 가설과 제한점을 규명하고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세부 연구 문제가 확인되고 관련 변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 설계를 고려해서 자신의 연구를 위한 연구 설계를 이해하고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연구에 사용할 측정 도구와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문헌고찰은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서 목적과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유형은 현상학적 연구, 근거 이론적 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역사적인 연구, 또한 기타 등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객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나 분석 후에 문헌고찰을 합니다. 이미 해버리면 사전 지시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질적 연구를 하기에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거 이론적 연구 방법은 연구의 이론적 민감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무능 고찰만 연구 과정의 초기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만 연구자가 인식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에서는 무능 고찰의 목적과 시기는 양적 연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연구될 문화나 변수를 확인한 후에 무능 고찰은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학적 연구 방법에서는 활용된 문항 고찰은 그 연구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문항 고찰을 통해서 연구 주제와 문제를 발견하고 명료한 후에 연구 문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문항 고찰을 통해 결과를 규명하고 현상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그 연구의 유형에 따라서 질적 연구는 문헌 고찰의 목적이나 시기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헌 고찰의 범위의 깊이는 연구 논문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문헌의 수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며 유용한 문헌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해서 얻어진 결과를 기술한 1차 문헌입니다. 문헌 고찰의 범위는 연구자의 지식이나 연구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보이며 초보 연구자가 더 많은 문헌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숙련된 연구자도 습득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최신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파악하도록 꾸준히 문헌 고찰을 해야 합니다. 문헌 고찰의 범위는 연구자의 연구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폭넓고 광범위하게 시작해서 연구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처로 좁혀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문헌 고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다음에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의 유형입니다. 정보의 유형은 사실, 통계 자료 혹은 연구 결과, 이론 혹은 해석, 방법 혹은 절차, 견해 신념 혹은 의견, 임상적 일화 혹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서술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연구 탐색 결과물로 문헌 고찰의 가장 중요한 정보의 유형입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경험적 탐색에 근거해서 현재 알려진 지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연구 주제에 따라 간호문헌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 의학, 생리학 같은 관련 학문의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입니다. 이론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 있는 광범위하고 더 개념적인 것을 다루는 정보의 유형입니다. 이론에 대한 서술은 연구 문제에 대해 개념적 맥락을 제공하는 데 이용되지만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고 문헌 고찰을 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의 연구 주제에 유사한 연구 결과물이 특히 유용하며 학술지, 논문, 방법론적 교과서, 통계서적이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 견해입니다. 견해는 일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간호문헌에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저자의 견해 혹은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한 논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밝히는 논문은 간호에서 최근의 이슈나 논쟁, 여지가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유형입니다. 임상적 일화입니다. 임상적 일화는 간호의학 혹은 건강 관련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일화인데요. 이러한 일화는 저자의 경험과 일상적인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문제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큰 도움을 주며 연구 자료에 의존하는 하지만 이러한 임상적 일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연구의 참고 자료로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헌 고찰의 깊이와 범위입니다. 문헌 고찰의 깊이와 범위는 연구자의 배경, 연구 제안서의 유형, 연구 문제의 활용 가능한 문헌의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연구자의 배경입니다. 연구 주제에 친숙하지 못하고 경험 없는 연구자는 경험 있는 연구자에 비해서 더 많은 자료를 고찰하여야만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연구에 경험이 많은 연구자는 최신의 정보에 대해서만 고찰해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연구 제안서의 유형입니다. 어떤 종류의 연구이냐에 따라서 문헌 고찰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연구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문헌 고찰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활용 가능한 문헌의 양입니다. 연구 주제 또는 연구 문제가 이미 여러 번 연구된 문제이거나 많은 이론가의 연구에서 중점적이었다면 기존의 연구조는 모두 고찰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구에 의미 있는 이론적 기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더 많이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고 양보다는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질적인 면에 중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1차 문헌과 2차 문헌입니다. 문헌은 1차 문헌과 2차 문헌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차 문헌은 원 저자가 발표한 문헌으로서 연구자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주장과 결론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호과학회지나 여러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2차 문헌은 원 저자의 글을 다른 사람이 읽고 자신의 관점으로 전개한 문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2차 문헌은 견해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차 문헌을 이용하기보다는 반드시 그 1차 문헌을 직접 찾아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문헌 고찰의 과정은 그림 4-1에서처럼 출처를 확인한 후 문헌을 확보하고 관련성과 적절성이 확보된 문헌을 읽고 정리한 후 조직화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문헌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주 용어 키워드와 표제어에 대해 생각한 후에 연구 주제와 관련된 동의어나 유서 혹은 반의어 등을 모두 찾아서 나열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문헌 검색입니다. 문헌 검색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하고 그 검색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이용되는 문헌을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정리된 문헌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시간과 경제와 정신적 노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액 검색을 통해서 검색 능력이 중요한데요. 문헌을 찾기 위해서는 원하는 문헌의 주 요어, 표제어를 생각하고 1차적으로 색인이나 요약을 통해 논문이나 서적의 목록을 확보하는데 검색 도구를 활용한 컴퓨터 문헌 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색인이란 주제별 또는 저자별로 연구 제목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는 다양한 수준의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정된 사이트를 이용이 필요합니다. 간호 연구자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DB는 국회 도서관, 리스키스, KM베이스,
리치스 분야별 간호과학 페이지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 문헌 DB는 시널, 펀메드, 콜렌, 리벌라이즈, MD, 리서치, OBD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 고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문헌을 검색하게 됩니다. 또한 문헌은 통계 보고서를 통해 가능한데 보건복지부나 재정경제부 혹은 각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통계 보고서, 유병률과 사망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 자료는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연본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이해하고 간호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적합한 이론을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그 이론에 대해 알리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연구자의 경험이나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유도될 결과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초보 연구자에게 도움을 얻어 연구 문제를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논문을 통해 우리는 문헌 고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는 학술지와 달리 문헌 고찰이 기술되어 있어 연구 문제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됩니다. 학회지는 연구자들끼리 학술지, 연구 성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정기 간행문으로 최근 간호학의 연구 동향이나 관심 영역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문헌입니다. 또한 과학 분야의 소통의 창은 논문입니다. 논문을 통해 새로운 발견 또는 보다 발전된 이론 등을 발표하며 교류합니다. SCI는 Scientific Citation Index란 뜻으로 톰슨 로이러스에서 제공합니다. 사이테이션 수, 인지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엄선된 3,751개의 저널을 가리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SCI급 논문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매년 체계화된 검토를 거쳐서 리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SCI를 조금 넓게 확장한 SCI 익스펜디는 또 있는데 이는 8,601개의 저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토탈 사이테이션이란 어떤 논문이 잘 쓰여졌으며 학술적인 가치가 있느냐를 따라서 지표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바로 인용수입니다. 즉, 내 논문을 다른 여러 논문에서 많이 인용하면 인용수일수록 내 논문은 그 학술적인 의미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준 있는 저널이란 거기에 실린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즉, 인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논문이고 좋은 저널이란 뜻입니다. 토탈 사이테이션이란 한 해 그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의 총 인용수이며 예를 들어 A라는 저널지가 1년에 100개의 논문을 실었는데 100개의 논문 중 모두 10번 다른 논문에 인용이 되었다면 10번이면 꽤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총 인용수는 10 곱하기 1000 해서 10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임팩트 팩터입니다. 하지만 토탈 사이테이션은 한눈에 보이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저널의 규모가 크게 의존합니다. 논문을 1년에 100개 실은 논문보다는 400개 실은 논문이 400개 실은 논문보다는 1000개 실은 논문이 당연히 총 인용수가 더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은 논문 수가 저널마다 다른 경우 토탈 사이테이션은 그 저널의 수준은 제대로 반영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토탈 사이테이션은 약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개념이 임팩트 팩터입니다. 해석하자면 영향력 지표 정도 되겠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논문 한 개당 인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란 저널의 총 인용수가 1000이고 그 저널에 논문이 50개가 실렸다면 임팩트 팩터는 50 나누기 1000 해서 20인 것입니다. 이렇게 SCI와 SCI
SCI는 국제 논문인데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논문으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간호과학회지가 SCI급에 해당됩니다. 논문 정리 및 정보 보관입니다. 문헌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해 둠으로써 매번 논문을 다시 찾거나 읽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표 4-3 교재를 확인하시면 있습니다. 연구 논문 정보 프로토콜이 있죠. 이와 같이 연구 논문의 정보를 정리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하면 할 수 있으나 정해진 틀은 없고 연구자나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구 프로토콜을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문헌 정보에서 참고 문헌 목록, 논문 내용, 문헌에 대한 연구자의 자신의 의견이나 비평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의 목록입니다. 교재 87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학술 잡지는 미국 심리학회의 출판 지침에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리학 저널에서는 밴쿠버 스타일을 이용하기도 하며 한국 간호과학회지는 내셔널 리버리 오브 메디슨이라서 NLM 형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NLM은 우리 사이트에 같이 표 87표 참고 문헌 87쪽과 같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양식에 제시한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작성 방법입니다. 참고 문헌의 정의 형태는 학술지나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며 조론 논문과 학술 토고지에 따라 다릅니다. 조론 논문은 학교의 기준에 따라 다르며 학회 토고는 학술지에 요구하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흔하게 학술지는 APA 스타일과 밴쿠버 스타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APA 스타일입니다. APA 스타일은 미국 심리학회가 정한 문헌 작성의 양식으로 주로 사회과학 문헌 및 일부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표기 방법은 모두 영어로 사용하며 이탈리아인 잡지명, 책명, 학위 논문, 제목, 보고명, 잡지의 권수를 이야기하며 책명의 첫 자는 대문자, 잡지 단어마다 첫 자는 대문자, 전체 잡지명을 표기합니다. 전열명은 학술지명을 그대로 기술하며 저자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참고 문헌 본문을 이용하거나 저자와 연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A 형식과 밴쿠버 형식의 차이입니다. APA 형식은 이렇게 대문자로 앞 글자를 쓰이지만 밴쿠버 스타일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DOI라는 형태의 식량 번호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 및 제공자를 비롯한 데이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입력하는 번호로 수행되며 디지털 콘텐츠 주소나 위치가 바뀌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보호나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자동으로 추적하며 불법 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문헌의 DOI는 http www.closepit.org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임용 마지막 부분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기술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에 보면 제일 위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초록,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및 참고 문헌으로 구성된 논문을 읽고 각 부분에 본인의 연구를 위해 안내가 될 만한 인용문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문헌에 대한 연구자의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 기록입니다. 이는 교재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를 보면 알 수 있으며 평가 지침을 통해 우리가 서술하여야 합니다. 5번째, 이론적 기틀 작성입니다. 이론적 기틀 작성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된 개념과 그 개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광범위한 개념적 맥락 속에 적용하여 어떤 틀로 만들어졌는지가 필요합니다. 이론적 기틀을 따라 연구자의 결과를 개념적 맥락 속에 재구성하면서 또 하나의 이론 또는 개념적 모형이 생기게 됩니다. 개념의 지도는 개념들과의 관련성을 도식화한 것을 의미하며 이론적인 기틀을 표현하는 전략으로 사용되며, 잘 개발된 개념적 지도는 특정 이론과 관련된 지식제의 수립을 촉진하고 다른 연구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이 개념 지도를 사용하여 유도하기도 합니다. 개념적 기틀입니다. 개념적 맥락의 유사 용어로 개념의 연구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이론의 바탕을 둔 연구를 이론적 기틀이라 하고 개념에 근거한 경우에 개념적 기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념적 기틀의 작성의 개념입니다. 개념이란 이론이나 명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관념적인 구성물로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개념이 특정 가능한 변수로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 연구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잘 생각하시면 되며, 측정이 가능할수록 가치 정도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변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학적 개념의 집합으로 개념과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관계에 대한 진술로 명제를 사용합니다. 명제 선별 및 개념의 기술은 통합적인 이론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잘 고안된 연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기틀의 작성은 개념과 변수를 비교해보며 개념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며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변수는 개념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측정이 가능합니다. 개념의 종류로는 자아, 존중감, 우울, 불안, 행복이 있지만 변수로는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종교, 가족, 경제적 부는 수입의 정도,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 후의 체중의 변화, 우수한 성적은 학급에서 몇 등인지로 변수로 개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기틀은 특정한 개념적 모형에서 발전된 것일 수 있고 여러 개의 개념적 기틀을 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다른 개념의 모형이나 이론이 간호 현상에 적용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이로부터 연구의 개념 기틀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론적 기틀의 개발의 단계는 문헌 고찰을 통해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이론이나 이론의 일반화 등에 관련된 문헌, 연구 문제와 직접 관련된 축적된 지식이나 문헌들이 없는 경우에 비슷한 현상에서의 적용된 이론을 통해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이론 기틀이나 간호 분야에 관련된 개념 모형을 참고한 문제를 다듬습니다. 이 다듬은 연구 문제의 중요한 개념과 상관 진술문을 찾아내서 이것을 연구의 틀로 구성하며 개념과 개념 간의 상호 관계를 모형으로 도식화해서 연구의 개념을 선정하고 정의해서 개념을 이용하여 명제를 만들고 명제의 위계를 정해 이론적 기틀을 나타내는 개념의 기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로는 범이론 모형의 개념 지도입니다. 이는 개념의 개인의 건강 행위의 변화와 원칙의 과정을 설명하고 통합적인 모형으로 할 수 있으며 구성 개념은 행위 변화 단계와 변화 과정, 의사결정 균형, 자기 효능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변화 과정과 인지 과정, 협동적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 균형과 자기 효능감을 통해 변화 과정인 이런 범이론 모형 개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문헌 고찰에서 이론적 기틀 작성까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비실험 연구 설계를 이 문헌 고찰 다음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달리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지의 연구 문제를 찾기 위해서 묻는고차를 통해 어떤 실험 연구를 통하는지 어떤 비실험 연구를 통하는지를 연구의 설계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문헌고철 과정을 통해서 찾는 이런 과정까지를 과제를 해놓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밖에는 벚꽃이 매우 많이 휘날립니다. 여러분이 벚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항상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